아들의 결혼식, 제 인생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아들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발 좀 죽어버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 아니야! 30년간 반찬 가게에 쪼그려 앉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집안 며느리를 얻은 아들은 번듯한 제 직업에 흠이 된다며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살아있는 어미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하객들 앞에서 짐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정말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어리석은 엄마는 죽고 제 자식의 인생을 전부 무너뜨릴 악몽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엄마! 집에서 나가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병원에 환자들이 오질 않아요. 제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 앞에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로 용서를 비는 저들을 저는 과연 받아줘야 할까요? 자신을 지옥으로 내몬 어미의 잔인한 복수. 과연 이 비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 시장의 비릿한 공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지난 30년간 아들 강민주는 오정숙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자그마한 반찬 가게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맵싸한 고춧가루 냄새에 눈물 흘리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오정숙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고된 하루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선 아들 강민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신중하게 운을 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혼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쁘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품 안의 자식을 영영 떠나보내는 듯한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민주는 예비 신부 최유라와 몇 달 전부터 결혼을 계획해왔고 6개월 뒤에는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정숙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유라라는 이름이 귓가를 맴돌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최유라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서늘함. 그것이 그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최유라의 집으로 향하는 길, 오정숙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중압감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사 집안이라는 말에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해녀 아들에게 흠이 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강민주는 괜찮다며 좋은 분들이라며 오정숙을 안심시켰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오정숙이 사는 낡은 동네와는 세상이 다른 눈부시게 새하얀 고급주택 단지였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화려한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오정숙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웃으며 맞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을 억지로 맞는 듯한 차가운 눈빛. 오정숙이 정성껏 포장해온 최고급 한과 상자를 내밀자 최유라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받아들고는 곧장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거실은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과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최유라의 아버지는 품격 있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우아하고 세련된 약사였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할 때 느껴지는 경직된 손의 감촉과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듯한 평가의 시선은 오정숙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유라 아버지의 질문에 오정숙은 작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될 사람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최유라의 어머니는 입꼬리만 올린 채 말했습니다. 어머, 힘드시겠어요? 요즘 자영업이 다들 어렵다고 하던데. 위로가 아닌 명백한 동정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애써 웃으며 아들 덕에 걱정 없이 산다고 답하자 또다시 어색한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아들 강민준의 직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이라는 말에 최유라 아버지의 눈빛이 비로소 따뜻해졌습니다. 민준군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최유라 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정숙은 아들의 결혼에서 자신이 철저히 소외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오정숙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정숙은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주는 멋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웨딩홀은 저랑 유라, 그리고 장모님이랑 같이 보고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정숙이 이유를 묻자 강민주는 어머니가 가면 의견이 많아져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내세운 적 없는 오정숙이었지만 아들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민준이 보여준 웨딩홀 사진은 동화 속 궁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유란의 부모님께서 전통 예식보다는 서구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원하세요. 어머니는 혹시 전통 방식을 고집하실까 봐 유라가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정숙은 자신이 이미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리타분하고 촌스러운 시어머니로 낙인 찍혔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에 찬 바람이 스쳤지만 오정숙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나는 그냥 하객으로만 가면 되는 거지? 아들의 결혼식에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의상 문제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강민주는 신부보다 돋보이면 안 된다며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어두운 옷을 입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동네 예복 대여점에서 가장 무난한 검은색 정장을 골랐지만 가게 사장님은 혼주인데 너무 어둡다며 화사한 자주색 드레스를 추천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옷을 고른다는 설렘에 오정숙은 결국 자주색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옷을 보여주자 강민주는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화려하잖아요. 유라가 심플한 거 좋아해요. 당장 다른 걸로 바꿔오세요. 결국 오정숙은 다시 가게로 가 가장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정장으로 옷을 바꿔왔습니다. 그제야 강민주는 단정하고 좋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정숙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강민주는 오정숙의 머리를 보며 또 한 번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그 머리 좀 아줌마 파마 같으니까 결혼식 때는 단정하게 하세요. 유라가 아는 미용실이 있는데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미용실은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습니다. 최유라가 미리 연락을 해둔 듯 원장은 오정숙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너무 화려하지 않게 나이에 맞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젊은 사람처럼 꾸미려 한다는 비난처럼 들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 거울 앞에 앉은 오정숙의 모습은 한평생 고생만 한 평범한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개성을 지우고 나니 비로소 아들의 결혼식에 어울리는 어머니가 된 것 같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강민주는 혼주 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오정숙은 무심코 종이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 칸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 박영수 아버지만 적혀 있고 정작 30년간 아들을 키워온 오정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 이름은 왜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민주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게 유라 쪽에서 제안했는데 그냥 어머니도 돌아가신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그저 형식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정숙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치자 그제야 강민주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라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약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은 반찬 가게 하는 어머니 직업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엄마, 제발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 순간 오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걸리적거리는 존재인지를. 오정숙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줄게. 그날 밤 오정숙은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오정숙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오정숙은 긴장감에 새벽 5시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아들 강민준의 말대로 지극히 단정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혼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만 조용히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어머니가 되어주자. 오정숙은 수십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문득 30년 전 강민준이 태어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설레고 벅찼던 그날과 달리 오늘의 아침은 지독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강민준의 얼굴에는 행복한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강민준은 오정숙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조용히 해주실 거죠? 그럼 엄마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테니 걱정 마라. 언제부터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아들과 자신 사이에 이렇게나 깊은 강이 흐르게 된 것이. 오정숙은 애써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웨딩홀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동화 속 궁정 같은 모습에 오정숙이 감탄하자 강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신부 대기실로 가보겠다며 오정숙을 홀로 남겨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 직원은 오정숙을 신랑 어머니의 자리인 맨 앞줄이 아닌 3번째 줄 가장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내가 신랑 어미인데 왜 여기 앉아야 합니까? 앞자리는 없나요? 오정숙이 묻자 직원은 이미 지정된 자리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으니 단상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주위 하객들은 오정숙을 힐끗거리며 수군댔고 앞자리에는 최유라의 가족들과 강민준의 회사 동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친아들의 결혼식에서조차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멋진 턱시도를 입은 강민준과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사회자가 신부 측 혼주를 소개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유라 부모님의 화려한 학력과 직업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신랑 측 혼주를 소개하는 순간 오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자의 입에서는 고 박영수님이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안 계신가 봐. 돌아가셨나 보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오정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정숙은 자신이 살아있는 유령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정숙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최유라가 오정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가족 사진이니까 빠져주시겠어요? 뭐라고? 나도 민준이 가족이야. 내가 왜 빠져야 하니? 오정숙이 항변하자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는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그때 강민준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했잖아요. 또다시 조용히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가족 사진 한 장 같이 찍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그 순간 강민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의 모든 소음이 멈출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 아니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은 멈추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제발 좀 죽어버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러고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오정숙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가 터져나왔고 최유라와 그 가족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오정숙을 웨딩홀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오정숙은 뽑힌 머리카락을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사랑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오정숙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웨딩홀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강민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엄마는 정말로 죽어줄게. 대신 너희도 함께 죽어야 할 거야. 웨딩홀에서 쫓겨난 그날 오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이 짙게 깔리고 나서야 오정숙은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오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그래, 오늘로써 오정숙은 죽었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3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리석은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안방 옷장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작은 땅 문서와 그 땅이 재개발되며 받은 보상금으로 사들인 여러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모든 재산을 아들 강민준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오랜 친구인 조용우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재산의 실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인 신탁계약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강민준이 지금 살고 있는 최고급 아파트, 강민준이 다니는 회사가 입주한 빌딩, 그리고 최유라의 집안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오정숙의 소유였습니다.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오정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준. 다음 날 아침 오정숙은 평소와 달리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난 30년간 오정숙의 재산 관리를 묵묵히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초췌한 모습을 본 조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오정숙은 어제 웨딩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감정 하나 섞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 변호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조 변호사, 부탁이 하나 있네. 오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민준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회수하고 싶어. 오늘 당장. 조 변호사는 당황하며 오정숙을 만류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준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오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은 어제 죽었어. 이제부터 강민준은 나한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야. 남이 내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잖아. 지금 당장 절차를 시작해주게. 오정숙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연한 의지를 읽은 조 변호사는 더 이상 오정숙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오정숙은 조 변호사에게 강민준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즉시 매각 절차를 밟고 강민준의 회사 빌딩과 최유라 집안의 병원 건물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오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오정숙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지만 오정숙의 마음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복수의 첫 장이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숙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민준이 최유라와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에 긴급 매각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소유주 변경으로 인해 현 거주자는 일주일 내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강민준의 회사에는 현재 임대료의 500%를 인상한다는 통보가, 최유라 집안의 병원에는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흘 내 이전을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강민준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면서 당장 집을 비우라는데. 오정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팔았다. 이제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야. 네. 엄마가 왜요? 그 아파트,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잖아요. 강민준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오정숙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 집 살 때 돈 한 푼이라도 보탠 기억 있니? 전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이제 와서 내 집이라고 우기지 마라. 어디서 살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오정숙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떡해요. 결혼식 날 오정숙의 머리채를 잡았던 영상이 밤사이에 인터넷에 퍼졌고 회사는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민준을 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오정숙의 대답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강민준은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오정숙은 조소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나한테 죽어버리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리고 그날 오후 이번에는 최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껏 날이 서 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잔뜩 겁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병원에 환자들이 오질 않아요. 인터넷에 퍼진 영상 때문에 저희 가족도 똑같은 사람 취급해요. 예약 취소가 빗발치고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까지 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오정숙은 픽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제 가족 사진에서 나를 빼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참 우습구나. 최유라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면 전부 사과하겠다며 빌었지만 오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날 밤늦게 네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준과 최유라가 함께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잘못했다, 미쳤었다,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반성보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정숙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강민준, 내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죽어버리라고? 그래, 나는 내 말대로 정말 죽어줬다. 대신 이제 살아난 사람은 너희가 상상도 못할 악몽일 게다. 오정숙은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을 뒤덮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정숙은 평소처럼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정숙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과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오정숙에게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 낡고 작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민준과 최유라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강민준은 제대로 깎지 않은 수염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최유라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마저 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오정숙을 불렀지만 오정숙은 묵묵히 배추를 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강민준의 애원에 오정숙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랑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최유라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오정숙은 비웃음만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을 것 같으니 무서워진 거겠지. 최유라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 씨는 직장을 잃었고 저희 부모님 병원도 곧 문을 닫아야 해요.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영상,
어떻게 하면 삭제할 수 있나요? 오정숙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봐. 가족 사진에서 날 빼달라고 하고 혼주 소개에선 날 죽은 사람 취급했지.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오정숙은 매번 냉정하게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의 모습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강민주는 영상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신혼집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최유라는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한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오정숙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되겠지. 내가 3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가게에서 일하던 오정숙 앞에 강민준이 혼자 나타났습니다. 쉰 목소리로 최유라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 오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없어요.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오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유라가 이대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건 안 됐네. 하지만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어. 오정숙의 매정한 대답에 강민주는 갑자기 오정숙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유라만 제발 유라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정숙의 뇌리에 30년 전 아픈 아들을 업고 병원비를 구하러 사방에 무릎 꿇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정숙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강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내일부터 당장 내 가게에 나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최유라도 몸 나으면 같이 일해야 할 거다. 명심해. 이 돈은 내 노동의 대가이지 절대 공짜가 아니야. 강민주는 돈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준.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거다. 최유라가 퇴원하고 나흘 뒤 새벽 4시.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한 강민준이 가게 앞에서 오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말한 뒤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가리켰습니다. 씻어서 뿌리 부분 다듬어라. 평생 키보드와 마우스만 잡아본 강민준의 손은 칼질 한 번에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오정숙은 말없이 옆에 앉아 시범을 보였습니다. 강민준은 서툴게 어머니를 따라했고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오정숙의 천천히 해. 다친다. 라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오정숙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얼음장 같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걱정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정숙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강민준이 겨우 손질한 배추는 10폭이 남짓. 오정숙이 30분이면 끝낼 일을 3시간이나 붙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잠시 후 트럭에 실린 20kg짜리 배추 상자 30개를 가게 안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강민주는 첫 상자를 들다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도 옮겨야지. 이게 다 돈이다. 강민주는 온 힘을 다해 상자를 날랐지만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정숙은 말없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아들을 보며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 일을 엄마가 혼자 다 하셨어요? 강민주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정숙이 아프냐고 묻자 강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도 이렇게 다치면서 일하셨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정숙의 가슴이 뭉클했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매일 일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게 하려고. 강민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정말 몰랐다고요. 오정숙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니? 아니면 알기 싫었던 거 아니야? 내가 편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엄마는 한겨울 찬바람 맞으며 일해야 한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 강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최유라도 가게에 합류했습니다. 평생 곱게만 자란 손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배추를 씻다 손을 베고 상자를 나르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최유라는 상처난 손가락을 보며 울먹였고 오정숙은 묵묵히 반창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운다고 상처가 낫는 건 아니다. 아픈 게 잘못은 아니지만 강해져야 하는 건 맞아. 그날 오후 최유라는 다리가 아프다며 주저앉았습니다. 오정숙은 최유라의 옆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냄새난다고 했던 그 김치도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픈 다리 끌고 서서 만든 것이란다. 최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일해. 성실하게. 그게 전부야.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며 오정숙은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한 일이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무시 대신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민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최유라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 배우려 했고 그들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준이 먼저 새벽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강민준의 손에는 배추와 무뿐만 아니라 오정숙이 좋아하는 호두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잘했다고 칭찬하자 강민준의 얼굴에 어릴 적 보았던 것과 같은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오정숙은 잃어버렸던 진짜 아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민준이 장을 보러 간 사이 최유라는 오정숙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민준 씨도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오정숙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자 최유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정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강민준과 최유라가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정숙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두 사람에게 오정숙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결혼 1주년이잖니. 1년 전에는 그 결혼식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지만 이제는 그 결혼 덕분에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최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둘러앉아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어떤 음식보다 소박한 갈비찜이 1000배는 더 맛있다고 말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오정숙은 3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오정숙은 두 사람에게 일주일간 자신없이 가게를 운영해보라는 마지막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제대로 꾸려나간다면 그때 진짜 용서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뒤 가게로 돌아왔을 때 가게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단골 손님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성실함을 입이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장부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오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합격이다. 이제 진짜 용서해줄게. 그 순간 강민준과 최유라는 서로를 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너희는 이제 진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준과 최유라는 이 가게를 조금 더 키워 오정숙의 손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선보일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에서 오정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은 늘 손님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곳의 음식에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넘어선 사람을 향한 존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직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흘리는 땀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는 사랑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차가운 웨딩홀에서 시작된 악몽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식당의 행복한 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